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새해 우리 지역의 광역 의원들은 어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열성적인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김명원 도의원과 이진현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먼저 첫 질문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지역구도 소홀할 수 없고 또 도의정 활동도 소홀할 수 없고 자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계신지 먼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자, 김명원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그 경기도의 도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지역구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그 열심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자주 만나면서 지역의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해서 이 도정과 지역구 활동 저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뭐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진현 의원께서는 뭐 해안이 있으신가요? 도의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수원, 도청, 도의회를 다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도청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공모사업, 또 위탁사업들을 이제 심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부천에서 민원인들 만나고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잘했다. 자, 이진훈 의원께서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그 부천시의 감정 노동자가 그 노동자 전체의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명 정도 되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콜센터, 백화점, 그 판매직 노동자, 그 다음에 아이, 노인, 가사돌봄,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율하다 보면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2019년도에 10억 예산을 부천시에 가져와서요. 이분들이 힐링 공간,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생기는 우울증, 그 다음에 편견, 그리고 노동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그 센터를 지금 설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초석이 돼서요. 지난 부천시에서 또 한 1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이제 공사 들어가고 올해 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쉼터를 위한 우리 그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설립, 그러니까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해주셨고 또 김명우 의원께서도 기억나시는 일이 있죠? 예, 저는 이 옥길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을 결정한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1년 6개월 내내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면 옥길지구의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문제 제기, 본회의 때도 제기하고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제기하고 그랬더니 이재정 교육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21세기형 혁신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들을 내서 교육부를 설득하고 교육부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상희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해서 그 윤회 장관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게끔 해서 옥길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을 그 결정했던 지금 이제 그 문제하고 그리고 지역의 그 원도심, 구도심 쪽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사례로 그 소사 대공원 옆에 하늘빛 도서관 그 옆에 그 주차장 60면을 160면으로 2층 3단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결정해서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명우 의원께서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 활동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기형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신 바 있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자리에서 좀 듣고 싶은데요. 그 2020년 올해부터 산학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법이 그 시행이 됐는데 실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까지 산학금을 10만 6천 원을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수입으로 하고 예. 월급식으로 70만 원인가 이렇게 받는, 그렇게 해서 합하면은 대개 한 15만 원 정도 평균 버는데 5만 원을 그 매일 가져가는데 25일 일하면 125만 원에다가 70만 원 합하면 이제 수입이 195만 원. 조금 더 열심히 뭐 해서 그 이 수입이 높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 매달 매일 번 수익금을 이제 전액으로 이제 그 내고 최저임금 18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예. 운수 노동자들이 혹시 편법을 써서 뭐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다가 그 또 이 노동자들은 180만 원이 또 그 일단은 보장이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나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할 수도 네. 있고 막 이런 혼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회사도 어려워지고 노동자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제 와 있는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자,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을. 근데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한 3,500만 원씩 이렇게 내면 이제 그 협동조합의 택시 회사에 자기가 주인이 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500 목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 3,500을 받는다 그러면 한 71, 2만 원을 매달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면 5년이 되면 이제 원리금 예.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71, 2만 원을 내고 나머지 관리비하고 이제 감가상각비 예. 이런 걸 빼게 되면 수입이 한 280에서 3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하면 더 수입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 같이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이 되면 예. 이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데, 택시 노동자들이 사실은 어려워가지고 부도 예. 나가지고 택시한다든지 뭐 이런 예. 어려움 속에서 신용불량자들이 한 60% 이상 돼. 그러니까 대출을 예. 못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그 대출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경기형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그게 예. 이제 경기도형 택시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예. 자, 이진현 의원께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네.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제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 경기도가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정책 네.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많이 예. 필요한 상태고요.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지금 다문화 여성들이 이 한국에 이제 와서 지금 그 우리 한국 여성들보다 가정 폭력이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문화 차이나 언어 소통 어려움이 있어서 또 친구가 없어서 이런 자기들의 그 실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지인들이나 주변의 지인들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이제 쉼터로 가게 되는데요. 여성 쉼터가 다문화 여성 쉼터가 많지도 않거니와 이분들이 가서는 또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것이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쉼터 안에 언어 소통이 가능한 네. 언어를 통역이 가능해서 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피해서 쉼터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이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이분들이 또 생활하기에 거기서조차도 버거운 지금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독일에는 1950년 이후에 다문화 축제가 정착을 하고 자리를 굳건히 잡아 나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중에 하나가 다문화 축제인데요. 우리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 축제가 예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예산이 지금 예산으로 이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지금 한 40개 정도 시에서 한 4,000개 정도 축제가 있습니다. 독일이 처음에 이 축제를 열게 된 계기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타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 축제가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독일에서 이 축제를 열면서 이분들이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 있고 또 2세도 낳으면서 기반을 잡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것은 예산과 정책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우리 조직, 우리 그 독일의 조직도 그리고 다문화에서 오신 이민자들도 편안하게 정착하고 두 그룹이 함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편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축제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천시 경기도 대한민국이 빨리 도입을 해서 예산 편성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 여성가족교육 평생교육위원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고민과 지금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뭐 관련 입법 활동도 그러면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단순적으로 축제 예산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2020년도 축제 예산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하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에는 그 예산을 작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과. 옥길지구 경유 제2경인선, 옥길지구 경유 가능성 커졌다. 주민들이 사실 옥길지구 경유 철도 노선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과 어떤 불만이 있었는데요. 자, 제2경인선에 대한 기대, 이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역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김병호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제2경인선은 국토부에서 그 재작년 연말, 작년 연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그 제2경인선이 사실은 광명의 그 노원사역에서 신천으로 바로 빠지는 노선이었어요. 사전 타당성 조사가.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34조의 운영 지침 34조에 보면은 사업 목적에 부합한 조건에서 이제 일에 한해서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거기서 그 광명 노원사에서 본박 옥길로 와가지고 시흥 은계로 와서 신천으로 와가지고 인천 서창 2지구에서 인천 논현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노선으로 이제 본박 옥길하고 시흥 은계를 거치자 이 변경 노선을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이미 이제 변경 노선을 할 때
부천하고 시흥하고 변경 노선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이미 했어요. 네. 해가지고 제기를 해서 그게 통과가 돼서 잘 될 걸로 이제 거의 예. 뭐 90% 이상 잘 될 걸로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네. 이제 김상희 국회의원도 기재부, 예. 국토부의 역할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 변경 노선이 결정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진현 의원께도 좀 여쭤볼 게 이제 부천에 해바라기 센터를 이제 꼭 설립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올해 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류 상태고요. 이제 여가부에서는 예산 편성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공모를 낸 데가 저희 부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잘 진행이 되다가 지금 경찰청에서 그 해바라기 센터 위치가 지금 병원 그 순천향 병원 지하 2층에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좀 지상으로 네. 올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라면 별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안점을 지금 같이 부천시와 병원과 또 경기도가 지금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꼭 만들기를 저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들도 절실한 센터이기 때문에요. 이번 연도에는 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저 추가로 질문 한 가지씩 더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치권은 뭐 지금 이미 총선 구도에 들어갔고, 참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지역 현안 좀 이 분위기를 뭐 활용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좀 해결하고 싶은 이 현안 또 각각 한 가지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명훈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역의 그 원도심 쪽에 네. 구도심 쪽에 그 추천안 해결을 그 1차적으로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제2 경인선이 사실은 올 연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네. 그 다음에 기본 설계 1년 6개월 들어가고 실시 설계 1년 6개월 들어가면 2024년도에는 이제 착공에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지역에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이제 할 거고요. 이진현 의원께서도 해결해야 할 현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역 문제가 곧 부천시 문제고 부천시 문제가 경기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청소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이것만은 꼭 정말 정책으로 마련해 예.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 한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부모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자 하고 양육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와 생활비와 그다음에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금 현재 청소년 예산은 다 기금 예산입니다. 예. 일반 회가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총선이 끝나는 대로 아니면 총선 전에 청소년의 문제들, 공약들을 꼭 내세워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고요. 이제 선거권도 지금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청소년들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정 활동을 올 한 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 모두 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이슈토크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도의원 두 분과 함께 이 부천 경기도의 지역 현안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